네, 이번 시간 원가액의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저희 전산회계 1급 과정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공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손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공손은. 자, 먼저 공손품. 공손품이 뭐냐면 정상품에 비해서 품질 또는 규격이 미달되는 불합격품. 쉽게 말하면 불량품입니다. 물건 만들다가 잘못 만든 걸 공손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2번에 보시면 정상, 공손, 허용률이란 말이 있죠. 네. 이 정상이란 말은 공손이란 말이 나오시면요. 항상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기 하단 쪽에 보시면 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정상, 비정상이란 말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여러분 간모할 때 한번 배웠을 겁니다. 간모 손실, 물건이 사라지는 것, 재고 자산이 사라지는 걸 간모 손실이라고 한다. 그때 간모가 정상 간모가 있었고 비정상 간모가 있었습니다. 정상 간모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원가로. 비정상 간모는요, 영업의 비용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정상 공소는 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 공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간모랑 공손이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똑같죠. 그러니까 좀 연관시켜서 알아두시면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간모와 공손 처리 방법, 정상, 비정상. 정상 공손이라는 건요, 물건 만들다가 불량품이 난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불량품이 생기는 거랍니다. 생기는 걸 정상 공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써 있죠? 네, 어쩔 수 없는 불량품이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일이란 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100% 완벽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 개를 만드는데 한 개 정도는 불량품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걸 직원 탓으로 돌리면 가혹하겠죠. 그런데 비정상 공소는 그렇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능률적인 조건에선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비정상 공소니 예를 들면 작업자가 미숙해가지고 불량품을 낸다는 거. 이건 이제 회사에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겠죠. 미숙하다는 건 그 직원에 대해서 자꾸 이제 뭐 하셔야 됩니까? 교육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공손 불량품을 안 나도록 만들어야겠죠. 또 뭐 설비가 잘못됐다든가. 그럼 설비를 관리를 제대로 안 했겠죠.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설비에서 고장이 나는 걸 방지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허용하는 거. 그런 걸 비정상 공손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정상 공손 허용률은 정상 공소로 인정할 수 있는 허용 한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0만 개를 만들 때 우리 회사는 한 2개까지는 정상 공손을 허용할 수 있다. 그건 이제 회사에서 정하겠죠. 회사들 나름대로. 그게 정상 공손 허용률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3번입니다, 여러분. 공손에서 시험 나올 땐 항상 정상, 비정상 공손 물어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조 원가로, 비정상 공소는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 다음 4번에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요. 계산 문제는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종합원가 계산할 때도 그려봤습니다. 뭐요? 제공품 계정을. 제공품 계정 종합원가 계산할 때 해봤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차변에 뭐? 기초, 단기, 투입량, 그 다음에 대변에요, 완성품,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런데 공소는요, 이 차변의 수량하고 대변의 수량이 일치돼야 되는데 이 상태로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변 수량이 모자라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개인데 요 차변 쪽 수량을 다 더했더니 1000개인데 대변 쪽 수량을 다 더했더니 900개더라. 그럼 100개가 없죠. 그 100개가 뭐냐? 불량품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대변 쪽 수량이 적은 걸 공손품으로 인식합니다. 그럼 공손품이란 말이 나오시면 여러분은 바로 뒤에 떠올라야 됩니다. 어떻게? 반드시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공손은 정상과 비정상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다음 5번째 보시면요. 연산품. 연산품은요. 동일한 원재료, 이게 키워드입니다. 재료가 뭐라고요? 동일하다,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동일한 공정을 투입해가지고 동시에 서로 다른 종류의 물건들이 생산되는 걸
산품이라고 합니다. 사례가 이런 게 있죠. 원유. 우리 석유라고 많이 하죠. 이 원유를 가지고 이제 공정에 따라서 가솔린, 등유, 여러분 기름 이름들 한번 좀 들어봤을 겁니다. 경유, 중유 이런 것들이 생산됩니다. 또 우유 가지고요. 버터라든가 치즈,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런 걸 연산품이라고 합니다. 연산품은 의미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작업 폐물. 작업 폐물은요, 물건 만들다가 나온 찌꺼기 같은 걸 작업 폐물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 폐물은요, 공손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공손품은 물건 만들다가 내가 잘못한 거고, 작업 폐물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걸 작업 폐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뭐 의류 회사들, 옷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의류 회사들이 원단이라고 하죠. 이 원단을 가지고 옷을 만들 겁니다. 그때 이 원단 가지고 옷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뭐 바지를 만들려면 바지 이렇게 만들겠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바지 같은 거 만들다 보면 이렇게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절단하다 보면 이게 절단이 뭐 딱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절단하다 보면 이렇게 여기 같은 부분이 뭐가 생깁니까? 이게 짜투리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건 쓸 수가 없죠. 이런 걸 작업 폐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 폐물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겁니다. 공손품하고 아무 관련 없다는 거,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여기는 공손. 자, 먼저 뭐요? 수량 물어보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위에서 배운 대로 뭐 그려라? T 계정을 그립니다. 이렇게. 자, 어떻게 해요? 기초, 착수, 완성, 기말. 자, 기초 몇 개요? 1000개. 투입이나 착수나 같은 말이죠. 9000개. 완성품 8000개. 그 다음 기말 1900개. 자, 그러면 차변 대변 수량이 일치돼야 되는데 이쪽이 10,000개. 이쪽도 몇 개가 나와야 됩니까? 10,000개가 나와야 됩니다. 같아야 되니까. 그런데 10,000개가 되지 않죠. 9,900개밖에 되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불량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불량품은 몇 개겠습니까, 여러분? 둘이 합치면 지금 9,900개니까 여기 100개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공손이란 말이 나오시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나누라. 뭐로요? 정상과 비정상으로.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뭐라고요?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 수량의 몇 프로? 1%. 정상 공손은 완성품 수량의 몇 프로요? 1%. 그러면 8,000개의 1%면 몇 개입니까, 여러분? 80개죠. 8,000개의 1%면 80개입니다. 그러면 비정상 공손은 당연히 몇 개가 돼야 됩니까? 나머지 20개가 돼야겠죠. 그래서 비정상 수량은 20개가 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회계 1급에서 공손 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계산 문제는 이런 형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제공품의 계정만 그릴 줄 아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공손은 항상 정성과 비정상이 있다는 거. 그 다음 2번,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른 것. 작업 폐물은 공손품 회계 처리와 동일하다. 여러분, 작업 폐물은 물건 만들다 나온 찌꺼기라고 그랬죠? 공손품은 잘못 만든 거 불량품이다. 작업 폐물은 공손품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계 처리 동일하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틀린 말이 되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2번, 공손은 모두 원가로 처리한다. 여러분, 공손이란 말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정상, 비정상. 그래서 정상적인 것만 원가로, 비정상적인 건 영업의 비용으로 하니까 공소를 모두 제조원가로 처리하는 말은 틀렸죠. 누구만 제조원가로 처리하는 겁니까? 정상 공손만. 3번은 공소는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별한다. 3번이 맞는 말이죠, 여러분. 4번, 비정상 공소는, 여러분, 비정상 공소는 뭐로 처리한다?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 쓸데없는 손실이라는 소리입니다. 비정상 공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것 4번도 틀린 말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모든 과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제가 약간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시험 보셔야 되니까 시험 원서 접수 일자 확인 꼭 해주시고요. 사이트 있다고 그랬죠? 여기 사이트 가면 수험 정보의 시험 일정에서 여기 시험 일자가 나오고 원서 접수 언제 하는지 이쪽에 나오죠? 원서 접수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 원서 접수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4월 6일 날 시험이다. 그럼 원서 접수가 3월 7일부터죠. 그럼 3월 7일 언제부터냐면 자정부터입니다. 3월 7일 00시부터 3월 1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원서 접수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 접수하냐면 개별 접수하시는 분들은 3월 7일 00시에 대부분 잠 안 자고 좀 기다렸다 접수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장소를 선택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좀 늦게 하면 시험 장소가 선택을 못 하실 겁니다. 시험 장소를 선택 못하면 여러분이 그냥 원서 접수만 하신 다음에 약간 뺑뺑입니다. 주최 측에서 시험 장소를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조금 뭐 약간 뭐 재수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조금 멀리 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멀리라고 해서 뭐 몇 시간 정도는 아니고요. 아마 최대로 한 1시간 정도 거리까지는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시험 보기를 원하시면 3월 7일 날 잠 조금 늦게 주무시고 00시에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업데이트도 가끔 확인하십시오. 여기 사이트 보시면 여기 공지사항에 나오죠. 지금 벌써 2월 달에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3월 7일 날 또 버전 게시 업데이트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라는 소리고요. 3월 14일 날 또 나왔어요.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그러면 이 시험 보기 전에 한 2주 전쯤에는 한 번씩 업데이트 된 걸 확인하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업데이트가 매달 이루어지진 않고요. 1년에 보통 한 3번 내지 4번 정도는 보통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 3월 달이라든가 뭐 5월 달쯤에 또 업데이트, 아마 5월 달쯤에도 업데이트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십시오. 업데이트 하시는 방법은요, 여기 우측 상단의 수업용 프로그램을 눌러서 누르셔요. 여기 하단에 실행이란 버튼을 누르시면요, 좀 기다리시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고요. 나중에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그때 여기 밑에 재설치라고 되어 있죠. 요 재설치를 누르시고 다음 하고 yes만 하시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됩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준비물은요, 신분증은 반드시 들고 가셔야 됩니다. 신분증 없으면 시험 못 봅니다. 그래도 이것도 국가 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수험표도 들고 가시고, 뭐 수험표는요, 여러분이 원서 접수하시면 나중에 여기 수험표 출력, 지금은 죽어 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여기 수험표 출력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수험표 출력을 누르셔서 그럼 수험표가 출력됩니다. 그거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 필기구, 가면 검정색 볼펜은 꼭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검정색 볼펜은 여러분이 시험장 가면 USB를 줍니다. 그래서 USB가 여러분 답안지거든요. 그 USB에 여러분 뭐 수험 번호라든가 이름을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정색 볼펜 아마 샤프로 쓰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정색 볼펜 꼭 하나씩 가져가시고, 계산기도 가급적이면 가져가시고, 근데 공학용 계산기는 안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는요, 기능이 되게 많은데 이게 저장 기능이 있어가지고 공학용 계산기는 못 씁니다. 공학용 계산기는 그리고 비쌉니다, 여러분. 뭐 비싼 건 몇십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계산기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쌀집 계산기라고 불리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 공부는요, 매일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한두 시간씩 매일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은 10시간 공부하고 내일은 오늘 10시간 공부했으니까 내일은 좀 쉬어야지. 이런 것보다요, 그냥 오늘 1시간 하고 내일 1시간 하고 이렇게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시험 2주 전부터는요, 이제 더 이상 책 가지고 하시는 건 조금 이제 미루시고요. 이걸 보도록 하십시오. 기출 문제를 푸십시오. 최근 시험 위주로 4회에서 6회 정도, 최근 시험에서 4회 정도, 6회 정도를 출력해서 그걸 계속 뭐 하셔야 됩니까?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한 번 보는 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 자주 보다 보면 최소한 3번 정도는 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회를. 그러면 아마 조금 그 정도로 보게 되면 단기간 내에 이렇게 그 정도로 보다 보면 문제들이 막 거의 암기될 정도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의 유형에도 많이 익숙해지고요. 기본적인 형태에도 많이 익숙해지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험 대비로는. 여러분 기출문제는 여기 사이트 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여기 있죠? 여기 기출문제를 누르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로그인을 안 해서 그런데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기출문제를 누르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요. 답안지까지 되어 있는 걸 다운받지 마십시오. 문제지만 다운받아서 풀도록 하십시오. 답안지가 있는 건 자꾸 답이 보여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100점 못 맞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시험 이렇게 보면 100점 맞았다고 하시는 분 있는데 물론 그분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100점 맞으셨겠지만 100점 맞았다는 건 시험이 쉬웠다는 소리입니다. 100점이란 건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데 완벽한 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험은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말라는 말은 너무 자세한 데들, 너무 세밀한 데까지도 공부하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왜? 시험 출제가 잘 안 되는데 그런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에 매달리시면 공부가 비효율적으로 되십니다. 그래서 너무 외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조금 약간 패스하고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고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험 합격의 요령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가급적이면 자신만의 요약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브 노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답 노트든 자신만의 요약집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요약집이란 건요. 가끔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요약집이라고 파는데 그거 살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그건 요약집이 아니고요. 그냥 책입니다. 요약집은요. 내가 작성해야 됩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게 나의 요약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만든 요약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요약집이지 나한테는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도 시험장 가시면 알 겁니다.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보통 시험장에 시험 시간이 12시라고 하면 대부분 빨리 오시는 분이 1시간 전쯤에 도착합니다. 대부분 분들은 한 30분 전쯤에 오고요. 근데 그 수험생들이 뭘 가지고 가냐면 수험장에 책을 들고 갑니다. 그 두꺼운 책을 들고 가서 몇십 분 만에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그냥 무겁기만 할 겁니다. 여러분 가방이. 그래서 그럴 때 보는 게 요약집입니다. 내 손으로 썼기 때문에 한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짝짝짝 단시간에 짝짝짝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집은 자신만이 만들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 네이버에 카페가 있거든요. 회계랑 세무랑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질문을 남기십시오. 요 카페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전산회계 1, 2급 질문, 전산세무 1, 2급 질문이죠. 이 코너 가서 질문을 남기시면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진 못하고요. 오늘 질문하시면 빠르면 오늘 저녁에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날에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공부하시다가 여기다 질문 남기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당부드릴 건 질문하실 때요. 가끔 책을 사진 찍어서 질문 올리시는 분 있는데 그러면 답변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타이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질문이 길다. 질문이 너무 길어서 그걸 손으로 쓰기 막 힘들고 그러면 그때는 카페에다 질문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한테 여기 제 카페 여기 보면 제 그 아이디가 있거든요. 요거 요거
오른쪽에 누르시면 아마 메일 보내기가 가능할 겁니다. 예. 그래서 메일로 보내시든가 아니면 정저기 하시면 사진으로 캡처해서 보내실 거면 쪽지라든가 메일로 해서 저한테 보내십시오. 그러면 공개되는 게 아니니까 아마 저작권 문제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답변 드릴 수 있지만 그냥 책을 사진 찍어서 여기 카페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이상으로 강의 내용을 다 마치겠고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밑에 써놓은 말은요.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말일 겁니다. 독서 100번 의자연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을 깨우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시는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반복, 복습, 그거밖에 없습니다.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공부 방법은 제가 알기로 없고요. 그 누구도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반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두 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4-5번은 공부하신다고 똑같은 걸 4-5번은 본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회계 1급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 다음부터는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 강의도 녹화해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뭐 회계 1급 합격하신 분들은 그것도 참고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